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소득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세 번 만에 어떻게 이론은 다 끝낼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암기할 게 많아가지고 복습을 잘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볼 때 진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력이 최대한으로 많이 붙어 있을 때 한 번씩은 꼭 복습을 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169페이지 이번 시간에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각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각 소득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소득들을 몽땅 다 합한 걸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했죠. 그렇게 계산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 종합소득 공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저랑 같이 살펴볼 텐데 170페이지로 올게요. 자, 종합소득 공제의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 번째 줄에 납세자가 개인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담 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런 공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적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 관련 공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공제와 세액공제 파트 부분을 우리 진짜 국민들이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시면 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친구들한테 알려줄 때도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하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171페이지 인적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부양하고 있는 우리 부양 가족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나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일단 내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그리고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직계 존속, 내 위에. 그리고 나와 배우자 사이에는 또 아들, 딸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뭐라 그럴까요?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다 포함됩니다.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비속. 그리고 내 옆엔 또 누가 있냐면 형제 자매까지도 가능해요. 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을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직계존속 우리 부모님 위로는 60세 이상이 되셔야 돼요. 60세 이상이 돼야지 일단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직계비속 아래로는 만 20세 이하가 돼야 돼. 20세 이하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대학생 자녀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직 60세가 안 된 부모님들은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도 나이 요건이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나보다 되게 어린 자녀거나 저기 형제자매거나 아니면 되게 이제 나이가 많은 형제를 내가 봉양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배우자는 나이랑 상관이 없겠죠. 근데 추가로 요 나이 요건 말고 추가로 소득 요건도 만족시켜야 돼요. 자, 소득 요건은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종합소득금액 있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돼요. 100만 원 이하여야 돼. 1년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까지여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사항, 만약에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은요 나이 요건을 만족하진 않아요. 나이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소득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면 나의 부양가족으로는 못 들어오고 소득이 없지만 나이가 있는 장애인, 나이가 여기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은 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직계 비속의 배우자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위나 며느리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 20세 이하인데 사위나 며느리가 뭐 있을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애인인 배우자, 장애인인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공제가. 그 내용까지 그 박스 안에 있는데 1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단 본인, 배우자, 연령은 제한 없다 그랬죠. 하지만 소득은 만족시켜야 됩니다. 부양가족 보면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입양자들도 다 당연히 되고요. 직계 존속 중에서는 계모나 계부, 의붓 자녀 다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 나이 연령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 자매도 만족시켜야 되고 소득 금액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별표 한번 볼게요. 별표 2번에 1번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1,900~500만 원 돼 있죠?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소득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거예요. 그 172페이지에 예제 보면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 있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인데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있대.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죠. 일단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얘를 역산한다고 해도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란 얘기는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다음이 9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총급여는 사실상 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에 해당하니까 얘도 당연히 역산을 해보더라도 공제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제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공제 대상 여부 판정은 12월 31일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내가 이제 배우자, 또 먼저 나이, 뭐 배우자, 장애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건데 장애인, 경로 우대자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날이 하나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0세 되는 날이 올해 7월에 도래가 했다, 우리 자녀가. 그렇다고 해도 그 해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공제는 이렇게 나이 요건과 150만 원을 제가 지워버렸죠. 1인당 1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근데 추가로 나이의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추가로 경로, 그러니까 70세 이상인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인 경우에는 경로우대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녀자 공제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니까 맞벌이 부녀자인 거예요. 맞벌이 부녀자이거나 아니면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한부모도 내가 이제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도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녀자인데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좀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을 해요. 두 개 같이 적용하는 건 안 됩니다. 자, 172페이지 표 볼게요. 자, 70세 이상인 경우에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에 200만 원, 부녀자인 경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액의 부녀자들까지는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고요. 50만 원이고 한부모 공제 자, 1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별표 2번에 부녀자하고 한부모가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만 적용을 받습니다. 또 예제 잠깐 볼게요. 거주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이, 요거 아까 봤던 거네. 자, 다음 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 중에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대. 자, 소득이 없죠? 근데 나이는 넘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나이 요건은 상관없다 그랬죠. 장애인인 경우에. 그때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 당연히 기본 공제 150만 원 될 거고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까지 같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거 금액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공제는 뭐예요?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자, 급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내가 100만 원을 급여로 받으면 여기에서 소득세도 차감이 될 거고 4대 보험도 차감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4대 보험이 종류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차감하는 게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요.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라고 건강보험에 딸려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런 애들이 이제 내가 부담하는 거야. 내가 부담하는 거. 자부담. 자, 내가 부담한다란 얘기는 월급이 들어올 때 얘네가 이제 제외돼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내가 납부한 거지만 나는 총급여로 소득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쵸? 1,900으로 잡히는데 돈이 들어올 땐 얘네가 다 뛰고 들어와. 그럼 실질적으로 나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연금보험료라는 게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라는 게 내가 납부했던 4대 보험 중에서 건강하고 장기요양하고 고용보험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전액 공제해줘요. 내가 납부한 거에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거죠. 내 급여에서 까였으니까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는 요것도 이제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들어만 보세요.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주택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제도 해주는 게 있다. 그 정도 아시고, 자, 주택자금 공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생에 어떤 목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죠. 뭐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꿈,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내 집 마련의 꿈. 알아요. 국가도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단계마다 정책적으로 좀 이제 혜택을 좀 줍니다. 첫 번째, 내가 취업을 했죠. 그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너 무슨 청약 통장 이런 걸 막 가입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분양권 이렇게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청약 통장 같은 데다가 가입을 해서 저금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 거죠. 이런 데가 저축을 해요. 그렇게 이제 저금이 조금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 이제 전 독립을 하겠습니다. 독립을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충분하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월세로 삽니다, 일단. 월세로 살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좀 갈 때가 됐어. 좀 모았어, 돈을. 좀 모은 돈으로 이제 전세를 삽니다. 전세를 살다가 드디어 어떻게 되죠? 내 집 마련을 하죠.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거야. 구입.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요 단계로 흐름이 진행이 될 텐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요 단계마다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청약 저축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전세도 그냥 몽땅 다 내 돈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 주택 담보를 위한 대출, 내가 저축을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여러분 교재에 자, 174페이지 주택자금 공제 보세요. 일단 얘네는 근로소득자한테만 되는 거예요. 일반 다른 소득이 있는 자 말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세대 주여야 되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 청약에 납입한 금액. 두 번째,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이라는 게 전세자금 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런 애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이제 한도라던가 금액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요게 끝이 아니라 요거 적용하려면 사실 더 디테일한 요건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요건까지 우리가 건들지 못하니까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뒤에 한도까지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소득 공제를 어떻게든지 해주는구나. 소득 공제를 해주는구나. 그럼 선생님 이거 월세는 뭔가요? 자, 월세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금방 보여드릴 텐데 월세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 혜택. 그래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그런 단계별로 몽땅 다 혜택을 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173페이지. 자, 연금보험료 공제 납부한 보험료 전액 돼 있죠. 얘가 국민연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번 제가 설명드렸고 5번에 특별소득공제 보면은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얘가 특별소득공제거든요. 근로, 주택자금 공제 얘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기억하시고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되는 겁니다. 전액 넘어가시고 자 기타의 소득공제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뭐예요? 신용카드 공제지. 신용카드 공제 얘도 근로만 돼요. 근로만. 근데 얘는 왜 이제 기타로 따로 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소득세 규정이 돼 있는데 얘만 조특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한 것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득에서 차감을 시켜주니까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맨 아랫줄 보세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카드를 1년 동안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몽땅 다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연봉의 25% 이상 썼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옆에 175페이지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박스에 있는 계산사실 진짜 몰라도 돼요. 1도 몰라도 돼. 진짜. 이건 지금 손으로 풀 수도 없고요. 풀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문제를 낼 수도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로만 짚고 갈 건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 구분 보세요. 첫 번째에 기역, 니은,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사용 이용분 있죠. 전통시장 사용분하고 대중교통 이용분 얘네는 내가 사용한 것의 40% 공제해 줍니다. 다시 내가 사용한 것의 40%. 디귿은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등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화 비용으로 쓴 거예요. 문화비로 쓴 거 그리고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쓴 거 내가 사용한 것의 30%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은 15%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 공제액이 전통하고 대중교통이 40%, 문화하고 직불하고 현금 영수증이 30%,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가 15%구나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한도 보시면 최대 한도가 어쨌든 300만 원인데 이 한도도요 소득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셔야지 지금 우리 범위 내용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있구나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예제 문제 넘어오셔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 저는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 않는데 혹시 그래도 연습 문제 나왔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하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구조만. 자, 김한일 씨가 2021년도 중에서 총급여가 3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총급여가 3천만 원이래.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신용카드를 일단 1,000만 원을 썼어요. 1,000만 원을 썼는데 1,000만 원 쓴 거를 몽땅 다 내가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총 급여의 25% 이상 쓴 것만 해당돼요. 그럼 3,000만 원의 25%는 얼마예요? 750만 원이거든요. 750만 원. 그럼 일단은 내가 쓴 1,00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으로. 아시겠죠? 요까지가 얼마야 지금? 250만 원인가요? 250만 원을 지금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자 이거예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0일까지 신용카드를 썼다 그랬네. 아까 신용카드 몇 프로라 그랬죠? 15%라 그랬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없대. 그러니까 40% 같은 거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대. 그럼 남아있는 거 750 빼고 남아있는 250에 대해서 15%를 공제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250만 원에 15%. 이렇게 하면 37만 5천 원이에요. 37만 5천 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37만 5천 원이 세금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지금 소득공제 하는 거잖아요. 소득공제. 내 총급여 3천만 원이면 여기에서 37만 5천 원을 까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절세되는 효과는 예를 들어 내가 15% 세율 적용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15%인 뭐 끼껏해 하나 5, 6만 원 정도 절세 효과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엄청나게 내가 막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내 그 카드 비용과 나의 현금과 통장 잔고만 줄어들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 이왕 쓸 거면 뭐 직불카드 써라.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겠죠. 신용카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내 연봉에 내 총급여에 25% 이상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이 구조가 흘러가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6페이지 세율 볼 거예요. 세율을 보면은 제가 소득세 처음 설명을 드릴 때 그랬죠. 소득세 세율의 개정이 일어나서 하나가 더 늘었다고.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이 지금 이제 8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8단계. 그래서 위에 첫째 줄에 고쳐주세요. 이게 지금 작년께 개정이 안 돼서 그래요.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6%, 15%, 24%, 35%, 35%, 40%, 40%, 45% 이것도 뭐 외울 수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니고 아 그렇게 됐구나. 만약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 이 시점에서 한번 소득세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써보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우리가 전체 소득 금액으로 구한 게 종합 소득 금액이었어요.
종합소득금액에서 방금 봤던 거 뭐였어요? 종합소득공제였죠. 종합소득공제를 방금 막 추가공제, 막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막 뺐잖아. 그렇게 신용카드공제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거든요. 과세표준 항상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과세표준 나오고 나면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세율 곱한다고. 근데 요 세율이 지금 8단계라고요. 60%부터 45%까지. 내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인 거고 내 과세표준이 10억이 넘으면 45%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산출세액이 나오고 나면요. 여기다가 제가 세액공제를 해줄 거예요. 세액공제 또 세액감면 요런 애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시키는 애거든요. 그 세금을 이렇게 깎은 다음에 나오는 게 결정세액이에요. 자, 구조는 한 번 더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는 게 여러분 요 소득공제의 개념하고 여기 세액공제의 개념을 좀 구분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까지 제가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되고 보험료 깎아주고 신용카드 37만 5천 원 깎아줍니다. 그건 다 여기 윗단계였어, 소득공제. 근데 지금부터 할 거는 요 밑에 있는 세액공제 단계거든요. 얘네 둘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 세율 이전에 있냐 세율 이후에 있냐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례를 흥부와 놀부를 갖다 쓰는 걸 좋아하는데 흥부를 좀 부자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자, 놀부가 있고 흥부가 있는데 자, 우리 놀부는 이제 소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6% 세율 구간에 있어요. 과세표준이. 자, 우리 흥부는 45% 세율 구간에 있습니다. 과세표준 막 10억 넘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흥부하고 놀부하고 배우자 공제를 한 명씩 배우자가 다 있었잖아요. 배우자 공제 한 명을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계산의 편의상 배우자 공제도 150만 원씩 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계산 편의상 그냥 100만 원 공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놀부도 1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금액이 까일 거고요. 흥부도 1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금액이 까이겠죠. 여러분 소득 공제라는 얘기는 마치 비용처럼 차감해 주는 거예요. 나의 소득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비용처럼. 비용이 반영된 것처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놀부 입장에서는 배우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은 것이 세금 측면에서 얼마의 효과가 있어요? 6% 세율이니까 6만 원의 효과가 있겠지. 맞아요? 6만 원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차감했으니까 과세표준이 100만 원 줄어든 거잖아요. 과세표준 100만 원 줄어든 거에 나의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인 세액에서는 6만 원 절세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흥부는 100만 원을 소득공제에서 비용으로 차감을 했죠. 배우자 때문에. 하지만 세율이 45% 구간이라서 세금으로 치면 얘는 4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왜 나죠? 세율이 달라서. 그럼 지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놀부하고 흥부하고 보는 혜택이 다르죠. 자, 근데 세액공제는 어떻냐? 예를 들어서 이제 놀부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100만 원의 무슨 보험료를 사용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바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세액 공제 항목들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공제율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12%만 공제해 줄 거야 라고 정해진 대로 12만 원만큼 절세 효과가 있고 흥부도 마찬가지 똑같이 100만 원을 보험료로 쓴다 그러면 세액 공제율 12%를 적용받아서 얘도 12%의 동일한 세액 공제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세 형평에 뭐가 더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동일한 사건이잖아. 비용도 동일하게 들었고, 그쵸? 그랬는데 세율에 따라서 훨씬 더 흥부가 많이 보는 이거를 조금 더 과세 형평에 맞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 꽤 됐어요. 이거 내려올 때도 말이 많았어.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효과를 45%나 봤어야 되는데 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이제 말이 많았지만 이제 안착이 됐고 우리는 세액공제를 파트를 공부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여기에 일정한 세액 공제율이 다 있겠구나.
그래서 걔가 소득이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까이겠구나, 세금으로 깎이겠구나를 판단하셔야 되고, 소득공제 아까 공부한 거 그거는 내가 지금 150만 원 공제받는다고 세금이 150만 원 깎이는 게 아니에요. 내 세율 구간에 따라서 공제받는 게 달라. 그래서 신용카드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3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로 깎이는 거지 그게 세금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 세액공제 볼게요. 자, 교재 176페이지고요. 일단 첫 번째 세액공제도 우리 자녀하고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자녀를 좀 많이 낳고 키우고 해야 되는 거는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 목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도 많이 해줍니다. 세액공제 해주는데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서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애들이 금액이 달라요. 애들 금액이 달라요. 첫째는 15만 원짜리, 둘째도 15만 원짜리, 셋째부터 30만 원짜리예요. 그 이상 전부 다 3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으로 깎아주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보세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돼요. 다만 얘네가 이 자녀들이 전부 다 7세 이상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7세가 안 되는 애들은 보육수당을 받아요. 국가에서. 이미 보육수당을 받는데 요거까지 혜택을 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7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 수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맞벌이를 한다 치면은 야 일단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150만 원 기본공제는 내가 받을 테니까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을 네가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기본공제 받았으면 세트로 같이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벌이끼리 이렇게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출세 입양 세액공제가 있죠. 출산을 했어요. 올해. 자, 올해 출산을 했습니다. 자, 둘째를 출산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몇째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몇째인지에 따라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이에요. 셋째부터는.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날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30만 원을 세금으로 깎아주고 70만 원을 세금으로 그냥 깎아주는 거거든. 여기에는 추가 요율이 없이 큰 겁니다. 자, 177페이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조금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뭐냐? 우리 연금 소득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국민연금하고 사적연금이 있다 그랬죠.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하고 개인저축, 연금저축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랬잖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득공제로 전액공제 받았죠. 기억나세요? 국민연금 소득공제 전액공제 받았잖아. 아까 봤잖아 방금.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177페이지에.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 5,500만 원 초과인 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곱해가지고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한도가 400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400만 원까지 연간 납입을 하면 최대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400만 원에 우리가 15%에 적용받는다 그러면 봐요. 곱하기 15% 해버리면 거의 60만 원 공제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세금 공제 받는 걸로.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연금까지 있다. 그러면 추가 300만 원까지 돼가지고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하고 둘이 합쳐서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700만 원에 15% 해볼까요? 105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있잖아요. 퇴직연금 가입하세요 이러면서 팜플렛 같은 데 보면은 뭐 최대 115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그런 게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5% 그리고 또는 12% 공제로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500만 원 기준으로.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고 특별세액공제 갑니다.
자, 특별세액공제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무슨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별세액공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빙을 많이 챙기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 각각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자료를 구비를 해야 돼요.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자료, 뭐 보험료 자료를 다 구비를 해야 돼.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일률적으로 다 공제 내역을 살펴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자료를 구비하기가 여의치 않고 나는 뭐 이런 거 공제받을 게 많이 없다. 그러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표준세액공제로 일률적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운데 박스에 있는 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근로소득밖에 없다. 근데 특별소득공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13만 원만 그냥 까주는 거예요. 너네 요거 제출 안 했으니까 13만 원 일률적으로 까줄게. 그게 표준세액공제예요. 근데 근로소득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 그러면 7만 원을 까줍니다. 표준세액공제로 7만 원을 까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말고 다른 것도 있다 그러면 7만 원하고 기부금까지 같이 까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시고 의료비부터 볼게요.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소득도 상관없어. 여기서 지금 나이라는 건 60세, 20세 말하는 거고 소득은 1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소득공제 했던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제 대상 의료비는 내가 쓴 거, 장애인이 쓴 거, 65세 이상 경로자가 쓴 거, 나의 부양가족이 쓴 거 다 얘기해요. 17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대신에 내가 쓴 의료비에 나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건 차감을 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한도는 나의 총급여의 3%는 무조건 차감을 해줘야 되고 의료비에서 무조건 차감을 해줘야 되고 한도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항상 공제율이 따른다 그랬죠? 공제율은 의료비인 경우에 15%를 공제를 받고요. 난임시술비는 특별히 우리가 그랬잖아. 정책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난임시술비만 20% 공제율을 좀 더 많이 해줍니다. 사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내가 병원비를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60세가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아직 다니고 계세요. 근로소득도 있으시고 60세가 아직 안 되신 나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가 자식된 도리로 지금 의료비 내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나이랑 소득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요렇게 그냥 스토리로 기억을 하세요. 아시죠? 스토리로 그렇게 딱 기억을 하셔라. 자, 보험료 갑니다. 보험료는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 돼요. 보장성. 그러니까 보험료는 나이도 만족해야 되고요. 소득도 만족해야 돼요. 요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맞벌이 부부가 서로 거를 가입해 주는 게 문제야. 내 거면은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내 것만 가입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남편 거 가입해 주고 남편이 내 거 가입하고 이러면은 싹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 맞벌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사례로 또 같이 기억을 하시고 얘네 이제 공제율이 12%인데 특별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5%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15%고 얘는 또 한도가 있어요. 100만 원, 보험료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장애인으로 100만 원이 추가로 더 공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은 별거 없고 됐습니다. 당연히 얘도요. 근로예요. 얘도 당연히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람만 되고 기부금 갈게요. 얘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법정, 지정, 우리 법인세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 소득세에 넘어와서도 법정 기부금 단체에 했느냐, 지정 기부금 단체에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법정은 전액을 해주고 지정 기부금은 30% 해주고 종교단체는 10%를 해주는데 어쨌든 지출한 금액의 몇 프로? 15%를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발생이 했어요. 그럼 발생한 금액에 일단 법정은 전체, 지정은 30%, 종교는 10% 해갖고 그 전체 금액에서 15%를 세액공제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공제가 다 안 돼갖고 2월 됐죠? 얘는 기부금 2월 공제가 돼요. 10년간. 요게 조금 독특하죠?
이게 좀 독특하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얘는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나이 요건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 적용하는데 마찬가지로 대학생 자녀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되셨고 그런데 만약에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기부 금액이 1,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30%더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런 거. 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돼요. 근로. 기부금은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소득이 있기만 하면 기본공제는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나이 제한은 받지 않고 소득 제한은 받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해서 아버지가 다 공제 받아요. 왜 그래요? 얘네 20살 다 넘었는데 교육비 공제 왜 받죠? 나이 제한을 안 받아서 그래요. 나이 제한 안 받고. 근데 돈 버는 자녀의 학비를 아빠가 대주면 안 돼. 그건 네가 내야 돼. 아시겠죠? 소득 요건은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보시면 되고, 얘는 일단은 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는 나만 돼요. 본인에 대해서만 대학원 학비가 되고, 우리 자녀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900만 원, 초중고 유치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도가 같이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 교육비의 15%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글로 쭉 있으면 눈에 싹 들어오지도 않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정리가 된 상태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179페이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볼게요. 얘는 딱 이름부터가 뭡니까? 근로소득자한테만 세액공제 더 해주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는 특별히 이제 특별히 필요경비를 막 빼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근로소득한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까지 더 해주는 거야.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더 해주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들한테 사실상 세법적인 좀 혜택이 많기는 하죠. 그만큼 다 노출이 많이 돼서 그래요. 이런 게 있다. 넘어가세요. 180페이지. 자,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산출세액이 13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이제 30%로 단위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 아까 제가 집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저축하고 월세하고 전세 살고 내 집 마련하고 이때 저축 단계하고 전세하고 내 집 마련 단계는 소득공제 파트에 있었죠. 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데 월세는 세액공제 단계에 있다 그랬고 여기 나온 거야. 보시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얘기고요. 얘네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은 내가 낸 월세의 10%를 해준다. 근데 5,500 이하면 12%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세법, 선생님 왜 얘는 나이 요건 만족하고 쟤는 소득 요건 만족 안 해요? 선생님 왜 얘는 15% 쟤는 10% 이런 거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법에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법은 정해진 그냥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따지고 들면 논리를 억지로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고 그냥 눈에 익히시는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냥 우리끼리 약속된 거니까 세법이라는 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고 뭐 세액 감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구조에서 소득공제 받고요. 세액공제 받어요. 그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뺐고 결정세액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의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온 소득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놓치고 온 소득. 옆에 있는 소득 뭐죠? 그치.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얘네 왜 놓쳤을까 우리가? 왜 놓쳤죠 얘네? 분류과세니까 놓쳐야지. 종합과세 할 때 얘네를 지금 더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류과세니까 놓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잠깐씩 볼 겁니다. 일단 퇴직소득 잠깐 볼 건데 퇴직소득은 쉬워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퇴직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나에게 퇴직금으로 줬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우리 세법상으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퇴직금하고 상여하고 정해준 규정보다 한도 초과해갖고 넘치면 걔네 싹 다 상여로 과세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도 정해진 것보다 더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계산구조 같은 거 나오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 과세되는 것보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훨씬 싸요.
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로소득 조금씩 받고 있다가 퇴직금을 왕창 받아가도록 막 회사의 규정이나 지급 규정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181페이지. 자, 그러나부터 볼까요? 퇴직 시 받는 모든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받는 금액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두 개가 만족해야 돼. 현실적인 퇴직. 그러니까 우리 세법이 봤을 때 진짜 퇴직이야? 그리고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실제 지급됐어. 두 가지. 진짜 퇴직이야? 지급됐어? 그럼 이제 퇴직소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지 않고 받는 퇴직 위로금, 공로금 이런 거 일정한 한도 초과한 거 이런 거 싹 다 뭐다? 근로소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 된다. 자, 표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자, 퇴직금을 안 받았어요. 미지급이야. 퇴직금을 안 줬을 때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헷갈려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퇴직금을 안 받으면 퇴직인 것 같은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 다 퇴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종업원이 임원이 되고 합병 분할로 인해 갖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고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근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퇴직이 맞는데 이 시점에 퇴직금을 안 줬다? 그러면 퇴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금 진짜 줄 때 그때 퇴직소득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주면 얘네 퇴직으로 안 본다는 거고 옆에는요. 퇴직금을 줬어. 퇴직금을 줬어. 근데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준 거예요. 그래도 퇴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근태법에서 몇 가지 사유만 놔뒀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뭔가 뭐 이제 무슨 질병이 있거나 주택을 구입해야 되거나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간정산을 해가면 실제 우리 직원은 퇴사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도면 되고 넘어갈게요. 182페이지 양도소득 나왔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도 지금 여기 이거 지금 한 페이지 나온 거 요거 갖고는 지금 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요새 양도소득세 때문에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개정도 많고 그런 것들 알고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실 이거 한 페이지 가지고는 뭐 터무니도 없고요. 저희 집 실무하는 책자 보면 거의 뭐 2,000페이지가 넘고 양도소득만 가지고 뭐 그것만 해도 지금 모르는 게 스스로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진짜 아이고 이거 진짜 양도의 정말 개념만 알고 간다. 그 정도로만 좀 보시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 할 때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것들을 매각했다. 그러면 우리 공장 건물이라도 걔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거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네. 다만 사업적으로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토지를 팔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여러 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지 매매업자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주택을 신축해서 주택 신축을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사업소득자예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양도 개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돼야 돼요.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는 증여예요.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으로 돈 받고 팔아넘겼다. 이게 다 양도세가 과세된다. 자, 과세 대상 자산 뭐 별거 없어요. 토지, 건축물,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이 분양권이에요. 그리고 골프 회원권, 토지 건물 영업권,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은 없죠. 상장 주식은 열거 안 됐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양도소득의 비과세 봅니다. 자, 일단 1세대 1주택이 대표적인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을 우리 주택, 우리 가족, 한 세대로 구성된 우리 가족이 주택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얘를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부동산은 잔금을 청산해야지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를 취득 시기로 보는 겁니다. 됐어요. 아, 뭐지? 다 됐는데?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개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몽땅 다 더한 거 그리고 퇴직 혹은 또 양도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때 과세 기간에 있었던 걸 다음에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까지 다음에 5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인에서도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개인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절반 기간을요. 중간예납 기간이라 그래서 한 번 세금을 중간에 내야 돼요. 한 번 세금을 얘는 언제 내냐면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법인세는 신고를 했어야 돼요. 중간연합 신고를 하면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는 그냥 고지를 해줍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 고지서를 내면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중간연합 대상자예요. 막 이자 배당만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하는 건데 183페이지 보세요. 중간연합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11월 30일까지 납부 맨 아랫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중간연합 의무돼 있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직전과세 기간의 과세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해서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수시 부과는 이제 뭐 소득세를 그냥 수시로 부과를 해야 되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런 일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상당하게 얘네가 뭔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럴 때는 수시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원천징수. 원천징수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정말 본격적으로는 다음 과에서 하긴 할 건데 자. 어쨌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됐건 누가 됐건 나 개인한테 이자를 주죠. 이자 소득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14% 원천징수를 하겠죠. 은행이 원천세를 원천징수해가지고 얘를 세무서에다가 내요. 자, 이렇게 세무서에다가 내는 걸로 과세가 종결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분리과세라 그랬죠. 그렇게 분리과세 되는 애들을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라 그래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 이름만 들어도 뭔가 끝난 느낌 들어요? 완전 끝난 느낌 드는데 완납했대잖아. 완납.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걸로 종결이 됐어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 퇴직소득이 있어요. 퇴직소득. 그리고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납적 원천징수.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소득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급여를 매달 받잖아요. 1월, 2월 이렇게 매달 급여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를 다녀보면은 매달 급여가 사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뭐 언제는 야근 수당 이런 게 붙어갖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무슨 보너스 붙을 때도 있고 매달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매달 다르기 때문에 맨날 1년이 다 지나가봐야 전체적으로 내 급여가 총 급여가 얼마였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만 쭉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총 급여가 1,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급여를 줄 때마다 아까 뭐라 그래? 4대 보험도 띄고 소득세도 띈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나의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떼가는 거예요. 내가 세금 떼먹을까 봐. 자, 10만 원씩 원천징수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만 원 되는 소득에 10만 원을 떼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은 거의 세금을 안 떼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10만 원씩 했다고 쳐보죠. 10만 원씩 이렇게 했다고 쳐보면 내가 120만 원을 원천징수를 당했죠, 1년 동안. 맞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1,200만 원에다가 1,200만 원에 대한 총 급여액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얘에 대한 진짜 결정세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진짜 결정세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이 확정이 됐으니까 진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예를 들면 소득공제도 계산하고 세액공제도 계산하고 연말정산 자료 막 다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미리 낸 얘 이름이 뭐예요? 기납부세액이죠.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이죠. 기납부한 게 120만 원이면 나 50만 원만 내도 됐는데 120이나 냈네? 그럼 어떻게 돼요? 70만 원 환급. 이게 연말정산 환급이에요. 근데 결정세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150이 나왔네?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30만 원 토해내는 거지.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토해내는 거죠. 추징당하는 겁니다. 추징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시에 회사에서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마다 원천징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쵸?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하면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번 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런 게 뭐다?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재 다시 184페이지.
자,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미리 징수한 것일 뿐 이것으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자는 확정 신고 시에 원천 징수당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원천 징수당한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요. 자, 과세표준 확정신고 볼게요. 옆에 있는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중요해. 요걸 아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완납적 원천징수로 종결이 됐거나 혹은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종결이 된 거예요. 자, 근로소득 같이 이런 식의 절차를 뭐라 그러냐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를 해본 적 없을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걸로 종결돼서 그래. 근데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도 있고 내가 이자나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어. 이런 애들은 합산해갖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이 있고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 안 넘어. 이런 애들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지. 왜? 이자 배당은 분리과세고 근로소득은 연말로 끝나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퇴직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로 종결이에요. 퇴직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의 하나예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원천징수하면 끝, 종결 끝. 그리고 공적연금소득도 종결이에요. 얘도 분리거든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만약에 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건 사업소득자인데 특별히 연말정산 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연말정산으로 끝나서 그런 거고 5번 보세요. 근로하고 퇴직이 있어. 퇴직 분류, 근로 연말 종결. 동그라미 6번 퇴직하고 공적연금, 퇴직 분류, 공적연금도 별도 종결, 연말정산 종결. 퇴직소득하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도 퇴직 분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종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동그라미 8번 보면 이자, 배당, 분리과세, 연금소득 싹 다 분리과세로 종결. 분리과세니까 합산신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번 1부터 7하고 8하고 더했다. 당연히 할 필요 없지. 분리과세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신고 5월 30일에 하면 되고 1천만 원 넘으면 뭘 해라? 분납해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분납하는 내용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186페이지. 자, 이제 연말정산 의의가 나왔는데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연말정산입니다. 요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연말정산이라 그러고 얘는 도대체 언제 하냐면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해요.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하는데 다음 해 2월 급여. 그래서 우리가 연초 되면 막 연말정산 한다 그러고 막 연말정산 자료 모으고 그때 되면 막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때 연말정산 기간이라 그런 겁니다. 자, 18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글로 본다. 첫 번째 줄. 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지급하는 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때 한다는 얘기야. 직전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직전 1년간 총급액 1,200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했죠? 그럼 이제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얘를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합니다. 얘를 간이세액표라는 표가 있어. 원천징수 금액 적혀 있는 표. 그거 보고서 원천징수를 한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당한 세액 요 120만 원 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실제 결정된 세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그래서 많으면 돌려주고 덜 징수하면은 다시 추가로 징수하는 이런 절차를 얘기한다. 너무 딱 맞죠? 제가 설명드린 거 딱 맞죠? 딱 맞고 보면 이제 아래쪽 두 번째 단락에 아래쪽에 보면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된다?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끝난다. 그겁니다. 자,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별도의 합산신고 없이 그냥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다 해줘야 돼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 자, 연말정산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데 우리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퇴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회사 잘 다니다가 6월에 퇴사를 했어. 근데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해야 돼서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 받아요? 전화를 안 받지. 전화를 하면 안 받지. 퇴사한 사람들 전화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꼭 그래서는 아닌데 어쨌든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시점, 그때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 중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회사에 만약에 입사를 했다. 그럼 다른 회사에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12월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딱 그 귀속 연도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계속 근무자로 보아서 연말정산 해주면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소득까지 합산해갖고 전체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소득세 이론 마지막 뒷부분은 오늘 살펴본 게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제가 구분을 해드렸고, 디테일하게 외울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하는 방법,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남아있는 연말정산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 거거든요. 복습하고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